네, 개장을 2시간여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 전 체크해야 하는 소식들 추려서 정보 그 이면에 있는 의미와 파장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체크리스트 첫 번째 체크박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제롬 파월 의장의 입만 본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19, 20일에 미국 FOMC 정례회의가 열리고 또 기준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21일 새벽 3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또 경제 전망 요약, 그 SEP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점도표도 함께 공개가 되죠. 파월 의장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연준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뭐 이런 거는 이거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겨우실 겁니다. 이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댓글에 그게 달려 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런 거 보는데 언제 주식 사냐고.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5일 우리가 주식을 살 만한 마음을 가질 만한 뉴스는 나오지 않는다. 근데 주식을 사서 수익을 냈던 구간도 있고 추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죠? 1년 365일 언론에서는 주식을 살 만한 타이밍에 관련된 뉴스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전부 다 비관적인 것만 나온다. 왜? 대부분 그쪽에 공감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게 좋은가요? 내리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당장은 내리는 게 좋죠. 지금 당장이요? 일단은 그냥 근본적으로 따져가지고 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근로자들이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다 놀고요. 공장은 다 중단됩니다. 사장님들이 왜 물건을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생각해 봐야죠. 지금이 어느 순간인가. 네. 코로나19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이제 약간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어떤 단맛을 봤죠. 그러다가 다시 다 뺏겼어요. 그쵸? 다 뺏기고 난 뒤에 이제 실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야, 주식 코인도 나 박살났는데 뭔 라면 가격이 이렇게 비싸?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야, 너 그래. 그러니까 더 주식을 아예 안 하는 친구면 더 그래. 라면 얘기를 하면서 야, 라면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라면 옛날에 이 가격이면 2봉지 먹었는데 이러면서 불닭볶음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불닭볶음면 하면서 그래서 친구를 막 위로해 주면서 조심스럽게 매수 버튼을 라면에 누르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가격이 지금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스타벅스니 뭐 가격이 다 오르죠. 근데 만약에 기자가 그거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했더니 그러면 그 사업주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너무 신나요. 이러면은 거기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쪽을 조명해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성 장세로 올랐다가 다 가라앉은 다음에 실적 장세가 도래한다는 건데 실적 장세는 유동성 장세보다 훨씬 더 길고 강한데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매일매일 뭐 이거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에 타격이 올까 말까를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기업의 이익은 제품 가격의 상승, 서비스 가격의 상승에서 나타난다. 근데 그게 우리 삶에는 힘든 거죠.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경제가 좋다는 뉴스를 보고 죽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평생 주가에 대한 좋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어떤 시점에서는 수익을 본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포인트가 뭔지는 알겠어요. 이 물가가 올라가야 기본적인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 올라가고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뭐냐면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긴축을 통해서
이 어떤 경제를 소위 말해서 톤 다운, 그러니까 약간은 뭐 리세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를 좀 유발하고 소비를 조금 둔화시키고 투자를 둔화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악재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포커싱을 해보면 이번 주 FOMC에 따르는 변동성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구간이 지나가고 있죠.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보다도 더한 일생일대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 아, 그러면 지금의 굉장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력이 굉장히 없는 상태다. 아니, 코로나 때보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하시면서 여력이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미 삼성전자에서 슈퍼 사이클을 한번 크게 당했고요. 아, 코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여러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상태에서 그렇죠. 더 이상 추가할 여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죠.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가격도 내려갔고요. 투자자들의 그래서 결국 자금이 그쵸. 많이 소진이 돼서 기회는 왔는데 결국 기회는 왔는데 돈이 많은 자, 현금이 많은 자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상황이 그러니까 도래를 지금 하고 그렇게 말았다. 보면 지금은 투자 기회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하지만 뉴스에서는 절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괴리감을 안고 계속 간다면 결국에 또 나중에 아 그때였구나. 하지만 그런 역사는 매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뭐 특정 시점에서 거시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할 타점들을 잘 잡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연휴 징크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는 어떨까라고 하는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23년 동안의 추석 전후에 증시 변동률을 추적을 해서 보니까 예.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추석 전에는 0.38% 하락하고 추석 후에는 0.51% 상승했다라고 하는 데이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장기 폐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도 20여 년간의 그 통계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는 좀 그 근거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분석을 다 여기 뉴스에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 평균으로 당연히 추석 연휴 전에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 추석 연휴 후에는 다 상승을 했다. 코스닥은 그냥 다 하락을 했는데 하락률이 줄어들었다. 추석 연휴 후에.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간에 추석 연휴 후가 좋았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심리 같아요. 추석 연휴가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9.11 테러나 이런 게 일어날지 알았을 리먼 수가 브로더스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2008년 네. 추석 때 일어났죠. 네. 그래서 네. 그거죠.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D+2니까 미리 빼야 되잖아요. 추석 때 만약에 용돈이라도 주려면 미리 빼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주식 종목을 유추해 보는 네. 거죠, 우리가. 아, 그럼. 그럼 그러니까 아까 역발상, 아까 말씀 주신 게 그거거든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투자금이 없지만 현금 있는 사람들은 기회다. 근데 이번 주에 FOMC도 있고 다음 주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변동성은 소장님 보시기엔 살만한 변동성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뭐 먹잇감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엄청난 이슈들과 기회들이 지금 있죠. 주가가 지금 뭐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테마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노다지죠. 지금 몇 번이 나왔습니까? 지금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사실 근데 아까 그 모든 문제가 초전도체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개발되면 끝나는 건데 참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1원이 50만 달러가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상상은 지나간 해봤습니다. 이슈고,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추석 변동성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어떤 업종에 또 집중해야 될지가 네. 궁금해요. 예, 뭐 화장품 업종에 주목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화장품. 근데 뭉뚱그려 화장품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대형사 위주로 한 면세점 위주로 한 그런 중국 위주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휘청이는 가운데 중국을 빠져나와서
일본이나 미국을 미리 선점했던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면세점이 아니라 올리브영 같은 H&B 채널을 팠던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기초가 아닌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라던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기초 라인이거든요. 색조 화장으로. 왜냐?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이죠. 마스크를 벗어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바로 입술입니다. 그동안 입술에 바르는 게 얼마나 지금 홀대를 받았는데 2년, 3년 만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지금 병의원 약국 빼고는 지금 마스크가 해제됐기 때문에 부모님을 뵈러 가든 아니면 요즘같이 부모님을 안 뵈러 가는 게 오히려 뭐 효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국내 여행을 어딜 가든 국내가 이제 뭐 다 싫어가지고 뭐 제주도고 뭐고 이제 더 이상 뭐 안 간다 뭐 이러면서 해외를 가든 포인트로 입술을 찍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색조 화장, H&B 채널, 비중국 이런 쪽으로 완전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화장품 업종의 완전 변화기 때문에 화장품이 좋다고 했다고 아모레퍼시픽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색조 화장 관련돼서 좀 몇 종목 말씀을 또 주셨고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는 이제 6일 동안에 우리나라는 6일 동안에 긴 추석 연휴를 보내지만 해외 증시는 열리고 또 그렇죠. 경제는 돌아가니까요. 그 사이 연휴 동안에 잡힌 일정이나 지표 중에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될 거, 체크해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FOMC 이후에 아마도 경제 지표들이 또 월말 월초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월말 네. 월초 하면 또 PMI라든지 미국의 고용 지표도 나오고 실업률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연준 결정이 동결이긴 하지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아마 추석 기간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성장이 안 나오는데 당장 긴축을 멈춰주지는 않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체크해보기 위한 지표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PMI 그리고 10월 초에 우리 이제 쉬고 있는 동안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 이 부분을 좀 건너가면서 시장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연휴 이 징크스를 피하려고 혹은 이제 연휴 전에 좀 캐시를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고 나중에 사는 이런 심리는 물론 거래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험을 떠안는 행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현금화에 대한 의지가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돈의 어떤 그 거래 비용이나 이런 거보다 내가 내 자산이 어떤 변동성이 노출되는 리스크를 좀 해지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변동성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10월, 11월, 12월 그동안의 평균치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미국의 어떤 그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어지는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괜찮다, 고용지표를 통해서 소비가 괜찮다라고 하면 시장에 리바운드가 나오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은 더 하방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전에 이 추석 전에 있는 이 지금 최근에 한 5일 그리고 내일 3일까지 한 8거래 영업일 동안에는 시장이 조금은 혼조세 변동성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 비율에 따라서 또 많은 네.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 개장 전 체크리스트 체크박스 4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반기에 IPO 되어 두산 로보틱스, 또 밀리의 서재 등 공모 청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IPO 기업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몰려 있는데요. 이번 주에 수요 예측에 나선 기업 뭐 한 3곳이 있고요. SLS 바이오, 또 퓨릿, 신성 ST 이렇게 3기업이 수요 예측에 나서고 6곳에서 청약에 나섭니다. 이렇게 IPO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혹시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외에요. 네. 그다음 밀리어 서재 뭐 있는데 네. 그 지금 이 월요일 날 얘기 드렸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기관 청약 기간이어가지고 전략 매도 그랬었어요. 로봇주 전략 매도하라고 맞아요. 그랬죠. 그 변동성이 나왔어요. 정말 예.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15% 아꼈잖아요. 장의 요즘에 흐름을. 인생 2회차가 유행이잖아요. 주식 2회차가 미리 얘기해주면 정말 그 위험을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데 피할 수 있잖아요. 네. 너무 2회차에 대한 그 중요도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다시 기회가 왔죠. 두 번째 일반 청약 기간. 근데 기간 청약 기간은 한 5일인데 일반 청약 기간은 이틀밖에 안 돼요. 네. 하지만 이게 거의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결혼식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완전 붐업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변동성이 또 나오겠죠.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익률 게임을 원하시는 분만 가야 됩니다. 지금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이쯤 왔으면은 거의 놀이기구로 타지만 자이로 드롭하고 후렌치 레볼루션을 같이 타는 거예요. 수직하고 수평으로 같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있는 부분만 하셔야 돼. 이 정도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공모가 확정되는데 희망 공모가 밴드가 21,000원에서 26,000원이었는데 26,000원으로 거의 확정될 것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고 이 밀리의 서재 아까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밀리의 서재가 예, 왜냐면 지금 저기 났잖아요. 뭐라고 했죠, 제가? 인생 최고로 베이스 짙게 바르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결혼식 때 이후로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할 일이 있을까?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결혼식 때는 최고로 화장을 짙게 합니다. 바로 그 공모하고 이제 청약하고 나서 이제 데뷔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너무 뜨겁게 데뷔하는 반면에 네. 밀리의 서재는 두산 로보틱스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아니라 네. 밀릴의 서재다. 네. 그래서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이 7월 7일에서 13일 날 지금 진행이 되었고 네. 이 23,000원으로 공모가 확정됐는데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이에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참여 경쟁률은 619.24대 1이고 여기서 근데 의무 보유 확약률이 좀 낮아요. 5.7%.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뭐 6개월을 이제 기관이 확약하는 거를 뭐 강제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저기 한다고 하죠. 막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이거 두산 로보틱스한테 이거 기관들한테 자산운용사한테 야 이거 지금 안 그래도 물량이 딸리는데 너네 그냥 6개월로 박아라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전부 이게 약간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이제 뜨니까 이쪽에서 약간 갑의 입장인 거죠. 근데 밀리의 서재는 반대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데뷔했을 때는 저기가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낮게 데뷔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오히려 밀리의 서재가 네.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모 청약이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경쟁률이 다 세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한 주 받아봐야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을 내려면은 상장하고 나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시초가가 오히려 낮게 형성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가 있죠.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에 약간 눌려가지고 사이에 좀 끼어있는 네. 밀리의 서재를 노려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상 그렇죠. 다른 로봇이나 인공지능 중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말 화장실 가기 힘드실 겁니다. 정말로.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상한가에서 마이너스 간 적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로봇 섹터 그러면 이번 주 전체가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아니면- 변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지금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가긴 가는데 1번 타자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유로메카 이 협동 로봇 시장에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은 약간 밀려 있어요. 로보스타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쪽에 와가지고 루니, 뷰노, 딥노이드가 있죠. 그게 의료 현장에서 활약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공공기관이라던가 다른 뭐 로펌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활약하는 셀바스 AI라던가 보안 AI도 있거든요. 이스트 소프트나 이런 쪽까지 가려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빠져가지고 로보티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원래 나누면 산업용 로봇하고 서비스용 로봇으로 딱 나뉘어 있었는데 산업용 로봇이 거기서 파생돼서 커져버렸어요. 협동 로봇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 유로메카 그리고 지금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은 미국의 테라다인에 인수돼서 그게 4대 업체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협동 로봇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끌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중요하고 흐름이 거기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면은 변동성을 먹잇감으로 해서 활약할 수 있으신 그 천하제일 단타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다시. 그래서 추석 전에 아무래도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최대한 용돈을 뽑아내서 내 조카들에게 많이 쏘면서 좀 거들며 버려보겠다. 그리고 나는 실력이 있어가지고 야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수익을 못 내겠어?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크다. 네, 알겠습니다.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로봇 섹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러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네. 그 투자 시 유의점 좀 근데 정확하게 짚어주시긴 네네, 했어요. 네. 이게 제가 청약을 통해서 뭐 이제 신규로 딱 들어갔을 때 뭐 비싸게 상장이 되면 좋죠.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 자체를 유통주에서 유통시장에서 거래한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냐 밀리의 서재냐 했을 때는 사실 밀리의 서재처럼 좀 관심이 좀 덜 갔고 좀 괜찮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기회는 있을 거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신일섭 소장님이 예전에 그 나라셀러였나요? 나라와인 그때 상장했을 때 그때 말씀 주셨던 것이 또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명쾌한 투자 철학 공유해 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